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비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시작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당시의 진보 기독교계를 제압할 정치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탄압이란 미국의 반발도 피해야 했죠. 이에 친정부 관변 조직인 구국선교단, 구국 십자군을 창설하고 그 조직 수장으로 최태민을 고용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스스로를 태자만마라고 자칭했던 역술인이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고 박근혜 최태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박정희는 독재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최태민을 필요로 했고 최태민은 사적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박근혜를 필요로 했고 박근혜는 자기의 자산 그리고 삶의 관리를 위해 최태민을 그리고 최순실을 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박정희 패러다임은 그렇게 박정희 본인이 뿌린 씨앗에 의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가지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나면 결국은 얻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진 대가를 치른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인 박근혜 씨도 부디 건강하길 빕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뉴스는 당연히 구속 소식이겠네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강구영 영장 전담 판사는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영장 심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잖아요. 네, 거의 9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이게 최장 기록이라는데 심사숙고하느라 심사하는 기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혐의가 너무 많았어요. 13가지나 되죠. 예. 13가지 한꺼번에 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수사 기록이 10만 쪽이 넘었다고 그러셨어요. 10몇만 쪽이요? 네, 12만 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새벽 3시에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다 써뒀다는 얘기죠. 내용은. 다 써뒀고, 뭐 길게 쓸 내용도 없죠. 사실은 영장 결정은.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나섰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치소로 갔죠. 네, 4시 45분 정도에요. 경기도 의왕시 소재에 있는 서울구치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선은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처럼 이름표 받쳐들고요.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워그샷이라고 하는 수용 기록부 사진 찍습니다. 이 이제 구치 과정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 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경험자니까. 자, 그 전날 보니까 박지만 회장이 찾아갔다고 해요. 그죠? 네, 4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박지만 이지 회장 부부가요, 어제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친박 의원들에 따르면 박 회장은 누나 잘 지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오랜만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사저를 찾은 친박 의원들한테 자신이 떠나면서 가서 소명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편안히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편안히 보겠다. 친박 의원들에게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구치소에서 다 만나자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 미결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10분이거든요. 한 명만 가능합니다. 아니, 이제 그분들 다 들어오라는 얘기죠. 네. 예. 가족 얘기하니까,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 네, 그 정윤회 사건 때 예. 조사받으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피보다 여기서 물은 제가 보기에는 물질인 것 같아요.
그냥 워터가 아니라. 사실은 최태민 씨 때부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족을 멀리하라. 원래 이 사이비 종교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족 차단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대로 행동했죠.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을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여동생이 하나인데 한센인 동원해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가지고. 네, 유경재단 폭력 사건 때 그런 식으로 했었죠. 멀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네. 결국은 남는 거는 다시 가족이네요. 예. 그리고 그 뉴스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4시쯤에 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보통. 근데 마침 그때 구속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임시정부 수준이에요, 지금. 네. 임시정부 수준이에요. 거기에 40년직의 최순실 씨도 있고, 왕 실장도 거기 있고요. 네, 박근혜 전 정부의 내각이 사실상 꾸려져 있죠. 최측근 장관도 예. 있고, 수석들도 있고요.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씨도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금을 대준 재벌 대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있고, 사실상 이 사람들만으로 정부를 운영했거든요. 임시정부 수준으로 지금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실세가 우병호 전 민정수석 정도고, 그리고 문고리 2인방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움직였던 주요 인사들이 다 있어서, 예, 서울 임시정부 수준입니다, 현재. 무슨 얘기 하다가 일로 왔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이 벌었을 때 일을 처리하는 방식, 꼬리를 아주 잔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물론 태블릿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정호성 비서관이 본인이 본인 선에서 꼬리가 잘릴까봐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정윤회 문건 사건인데 잘려나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건인데도.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태블릿에 들어있는 문서를 정호성 비서관이 단독으로 그냥 준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요. 네, 결론 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이유가 정호성 비서관이 휴대폰에 남겨놓은 녹취록 때문이거든요. 네, 음성 녹취가 있었죠. 네. 저는 그때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버릴 시간이 있었는데 버려지지 않고 그게 집에서 압수수색 때 나왔다는 게 다들 의아해했거든요. 정호성 비서관 본인 입장에서는 나만 죽고 영원히 끝날 수도 있겠다. 자기 보호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그 녹취를 버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아무리 충성했던 사람도 단칼에 베어내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런 패턴이 아니었다면 이번엔 거꾸로 살았어요. 제가 보기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자업자득이죠. 네. 자업자득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 뉴스가 워낙 큰 뉴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라온 결국은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 인연 때문인데 이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까지는 알려진 게 이제 유경수 여사 사망 후에 위로 편지 때문에 인연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잖아요. 제가 취재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 최태민 씨가 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건 유경수 혹은 박근혜 이 두 분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숨겨진 사건이 뭐냐면 조지 오글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 시사를 담당하는 김원진 기자도 모르니까. 근데 조지 오글이라는 목사가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숨겨진 역사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등장합니다. 이분은 이제 경인 지역, 인천 중심으로 소위 산업선교,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 개척자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분이 1974년에 인혁당 사건, 아시죠? 인혁당 사건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문으로 조작한 공안 사건이죠. 그래서 통지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시켜버린 법으로 살해한 사건인데. 근데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못 열 때 이 양반이 인혁당은 고문으로 조작된 거라고 미국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미국인 선교사라고 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정권으로서 당황스럽죠. 근데 미국인 목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당시 한국에 있었어요. 부인하고 딸들. 근데 부인하고 딸들은 한국에 두고 이 미국인 목사만 강제 추방을 합니다. 미국으로. 혼자 덜렁. 가족과 함께 다 나가라가 아니라, 미국인 아내, 미국인 딸들은 한국에 둔 채 목사만 강제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계에서 이제 시민사회, 미국 정부에서 당시에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기독교 탄압이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여러 가지 압박도 하고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최태민 씨가 등장한 게 이 바로 다음 해예요. 75년. 인혁당 사건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뭐,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든지 그런 공안 사건. 기독교를 상대로 한 공안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의 이제 진보적인 인사들은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묘안이 기독교로 기독교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구국 선교단, 구국 십자군. 이 조직이 창설될 때 선서문 같은 거 보면 북괴, 멸공, 총화, 남침, 단결 이런 단어만 순이 있어요. 기독교 단체인데. 그리고 군복 입고 했어요. 군복 입고 창설을. 이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용 정치 조직이었어요. 근데 포장을 기독교로 한 거죠. 왜냐하면 보수 기독교가 진보 기독교에 반대하는 것은 종교 간의 문제지 정치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만들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영세교의 책사라고 자기를 태자만마라고 불렀던 수작으로 최태민 씨 목사도 아니었고 설교를 할지도 몰랐고 그분을 이제 발탁을 한 거죠. 네, 근데 당시 이단 연구의 선구자라고 하는 탕명원 소장 기록에 따르면, 무당 중에 큰 무당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덕 씨 주장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미 일제시대부터 최태민 씨가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태민 씨는 일제 순사 출신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장교 출신이었거든요. 일본에서 만났다.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정치 조직, 권변 정치 조직을 일면식도 없는 역술인을 편지 하나 보냈다고 수장으로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저는 더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편지 스토리를 당시 만들어냈다. 제 취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이 아이러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최태민을 고용하고 통제했는데 자식 때 이르러서는 거꾸로 최태민의 딸이 거꾸로 박정희의 딸을 통제하고 그리고 박정희 신하까지 몰락시킨. 자, 갑자기 입이 터졌어요. 그런 일이다. 본인의 몰락은 본인이 권력욕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본인의 신화의 몰락은. 언제 길게 얘기를 한번 할 시간이 있겠죠. 예.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제목 정도 정리하죠. 예. 네. 세월호 오늘 목포신항으로 출발해서요. 지금 또 목포신항을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식이 굉장히 심각해서요. 당장 수색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뻘도 너무 많고 이게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이거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예. 또 제목만 급히 읽을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왜냐면 저기 미니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네. 뭘로 말씀을 드릴까요? 너무 많죠? 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남아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석은 기소되지 않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죠. 예,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는요. 세월호 수사 외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담당 검사의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하는 예. 그 외압을 받았다고 하는 광주지검의 부장검사 이제 부장검사로부터 진술 확보했다는 거죠. 외압이 있었다고.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은요. 청문회 때 전화 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외압은 아니었다고 했죠. 네네. 네. 자, 나머지 안철수 후보가
사연승해서 뭐 당연히 예상된 건데 후보로 거의 확정적이고 오늘은 한국당이 확정되죠, 후보가? 예, 자유한국당 후보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경선이 있습니다. TV 토론 마지막이고. 예, 어제 마지막으로 했고요.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2, 3위 콜라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는데 원래 결선을 가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두 후보가 콜라보를 해서 어쨌든 결선에 가자. 예.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면서 친박 집회들, 안 그래도 과격해서 사실 기자들도 많이 다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뉴스가 계속 쏟아져 왔었죠. 예, 저희 취재 기자들도 맞아서요. 네. 상처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기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예, 보이는 기자 다 네. 때리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모든 기자들 그리고 뭐 주민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미니로 그런 뉴스만 접했지. 친박 집회의 폭행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윤석빈 전국 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를 네, 안녕하세요.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네. 간간히 접하긴 했는데 네. 이 친박 집회에서 이제 이 폭행 사태로 언론인들이 곤욕을 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공식 집계가 된 부분은 없는데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헌재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10일부터 예. 13일까지 4일 동안에만 안국동 일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예. 12건 이상의 기자 집단 폭행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만에 네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사건 중에는 취재 중이던 사진 기자 뒤에서 사다리로 머리를 내리치는 저도 그런 봤습니다. 장면이 잡힌 사진이 있었죠.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던데. 예, 그랬었죠. 예. 또 카메라를 잡아당기거나 예. 뭐 10여 명의 지지자들이 둘러서서 욕과 발기질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제가 들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넘어졌는데 밟아가지고 이대로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정말로 죽은 척 했다고 하는 기사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분은 저희 언론노조 네. 조합원은 아닌데 예. 저희도 그건 접수를 했거든요. 네, 조합원이 아닌 좀- 케이스도. 예. 예, 그렇죠. 무차별하게 이제 기자들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을만 보이기만 하면 뭐 구분하지 않고 때리고 뭐 커피를 끼얹기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예, 어저께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 오전 7시 30분쯤에 강남구 삼성동 박 대통령 집 인근 골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친박 지지자가 신문사의 취재 기자를 향해서 먹다 남은 커피를 끼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한데요. 쓰레기를 던진다거나 욕을 좀 심하게 하고, 침을 뱉거나 이런 일들이 예. 있고요. 얼굴에 침 뱉고. 또 오후, 맞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0분께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방송사 기자를 등하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자하고는 어저께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예. 경찰은 스크럼을 짜고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이를 뚫고 발기질을 해서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 기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기사화 잘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잘 등장은 안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는 분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막 때리고 뜨거운 커피 붓고 침 뱉고 사다리 휘두르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욕이 뭐 단순히 멀리서 네. 쓰레기, 기레기 가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좀 입에 담기 힘든 말들. 그렇죠. 눈앞에서 뭐 어떻게 해버린다고 아주 그냥 찢어서 어떻게 한다고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되는 거는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이게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은 사실 지금은 MBC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MBC 기자들만 이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당합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엔 그 탄핵의 같은 세력이라고. TV조선까지. 예. MBC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어쨌든 MBC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 그렇죠. 어허. 저희들이 볼 때는 친박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이나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언론 노조가 언론사를 장악하고 네. 가짜뉴스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타겟이 되는 것 같고요. 언론 노조가 타겟이 되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좌빨, 빨갱이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실제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MBC를 제외한 모든 기자들이 다 좌빨이다. 예. 네. 그래서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인식 체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사례를 하나 들자면 지난 2월 13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경영진의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로 백종원 MBC 부사장을 고발하고 예.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었거든요. 네. 근데 3일 뒤인 2월 16일 날 MBC는 뉴스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MBC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사실상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선동을 했습니다. MBC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지금.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요, 애국이라고 얘기합니다. MBC만. 야, 이건 MBC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놔야 될 뉴스인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 앞으로 이게 더 폭력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궤양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파면이 됐던 날도 저희가 기자들 폭행된 사실을 전해 듣고 서울시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한 다음에 적극적인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찰에. 예, 그래서 경찰이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최근 들어서 스크럼도 짜주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좀 보호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시 촉발이 돼서 궤양될 수 있거든요. 4월 1일 날 또 집회들이 예고가 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도 다시 한번 보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윤석빈 전국 언론노동자원 특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맞은 적 없어요? 저희 후배가 맞아서요. 네. 맞는 자리에서 태극기 집회, 속칭 친박 집회에 나온 어르신이 태극기 손 그려진 모자를 줬답니다. 쓰고 있으면 안 맞을 거라면서요. 실제로 정말 그러고 나서는 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사무실 앞에 태극기 흔드신 분들이 저를 몰라가지고 저는 안전한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실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고 보는데,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의 질문 과정에서 습가 요정이라고 하는 본인의 외모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요정의 별명을 얻어낸 국민의당 김경진 요정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웃겠습니다. 네, 저도 시사 요정이라 불리니까요. 네. 네. 의원님 그럼 습가 요괴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법률적으로는 뭐 당연히 구속돼야 마땅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법 자체 특가법 뇌물이니까 아무리 적게 해도 최소 10년이고요. 네. 통상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20년 이상 형이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실제로 형이 선고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증거에 관한 잘못된 어떤 행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이승철 씨에게 어떤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영장 발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검찰 출신으로도 연결을 한 거지만 정치인이기도 하시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뭐 사실상 법률적으로 거의 확실시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제 정치적 역풍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찰이 고심이 없을 수 없다. 뭐 이런 관측들,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 소위 정치적 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을 해도 역풍이 있을 수 있고 구속을 하지 않아도 역풍이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 국민들의 민심에 따른 풍향계가 이 바람을 일으킨 거니까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역풍 저래도 역풍이라면 당연히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조계의 사정이고요. 네. 그러면 어느 역풍이 더 적게 불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대체로 국민들 10명 중에 7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은 10명 중에 3명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구속 집행이 됐는데 실은 그 탄핵 막바지에 모였던 태극기 집회 참석자하고 네.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여있던 숫자하고 현격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구속이 되고 또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어가면 그 숫자는 더더욱 줄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건전한 또 이 높은 수준을 가진 국민들로 이루어진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극우 보수적 관점이 판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극소수가 어떤 극우 보수에 의한 역풍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큰 어떤 정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뭐 역풍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안 됐다면 대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뭔가 강한 바람이 불었을 텐데 구속이 이 법 원칙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이 대선 판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 것이 그 보수 진영에서는 구속이 가져올 역풍을 기대하겠지만 사실은 탄핵 그리고 검찰 출석, 영장 신청, 발부 이게 단계적으로 충격이 완화되어서 연착륙되었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충격이 완화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요 지금 10명 중에 9명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국민들 앞에서 이게 그런 국민을 속일 수 있다. 또 그런 국민들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국민들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또 저희가 많은 또 어떤 정신적인 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성장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연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우병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남았고, 간단하게 이제 지금 혐의들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뭘 어떻게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지 짚어주십시오. 저는 당연히 우병우 수석도 조만간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발부될 것이다. 결국 구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오 수석의 혐의는 대체로 개인적인 비리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기업 정강 운영과 관련해서 횡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예, 네.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임명 직전까지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변호사로서 일을 계속해서 좀 봐주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유죄를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형도 세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민정비서관 이후에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봐주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뇌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서 뇌물로 연결될 그게 수 있다. 수임료가 억대라면 그것도 법정형이 10년을 넘어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형이 만만치 않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이 검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취득해서 여기저기 좀 누설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외교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어떤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잘못된 직무집행을 하도록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거나 네. 혹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의 어떤 역할 이걸 네. 덮으려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크게는 그 정도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관련 그 수사 개입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 국정조사 때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네. 검찰도 관련자들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세월호 당시에 이제 해경이 구조를 정말로 이게 무능해도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 2, 3정 정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이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해서 광주지검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를 시작하니까 청와대와 법무부 상층부에서 이걸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렇죠. 예,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책임,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광주지검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러 가니까 해경이 온몸을 다해서 저항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수석이 이게 해경에 전화를 해서 또 검찰에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하지 마라 라고 압력을 행사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해경 편을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검찰이 그럼 영장이 발부됐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검찰이 추가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와서 이제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신분이 정치인인 대통령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찰총장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지시는 가능하지만 직접 그 해당 수사부서의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검사장과 같은 이 수사 직접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해서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분명히 위반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압력성 내용까지 있다면 이건 직권남용 범죄 부분이 분명히 성립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기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에 과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아무런 개입도 없었을까? 단순히 이제 영장이, 청와대 압수수색 정보가, 누출되는데 역할, 뭐 이 정도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가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그 작년 10월 29일 날에 있었던 서울지검의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하고 압수수색을 담당하고 있던 팀의 부장검사하고 도합 6차례나 이렇게 그렇죠.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압수수색 전에 청와대, 예. 예. 그래서 이게 수사의 주체와 수사의 대상자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통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수사 정보 누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저런 증거물들을 지금 폐기하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상으로. 시점을 정해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는 이게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취득을 했을까? 예. 결국은 우병우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쓸까? 요괴가 되신 게, 예. 네. 그래서 그건 중간에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중간에서 이 검찰 수사 정보를 취득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합리적 추정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예. 그 최순실 씨가 지금 롯데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가기 직전까지 롯데로부터 받았던 70억을 다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 갑자기. 예. 근데 그것도
이 롯데에게 압수수색으로 나갈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정보가 속속들이 사실은 최순실 일당에게 다 이렇게 전파돼서 나갔고 그러면 그 전파돼서 나간 통로가 중간 거점 통로가 누구냐. 네. 그 부분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때 우병우 수석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검찰이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서 우병우 수석을 단죄하고 또 검찰 내부를 단죄해야만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소위 말하는 우병우 라인이 네. 살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대통령, 삼성 부회장, 비서실장 모두가 다 가장 강한 실세들이 다 구속됐는데도 우병우 민정수석은 여전히 밖에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조금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과거보다 희망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이 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제 그래도 검찰 자신들의 어떤 내부 치부를 검찰 스스로 얼마만큼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고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는 이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감시를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병우 특검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검찰이 밖에 있는 사람을 잡는 거지만 우병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윤곽근 팀장에 의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이제 특별수사반이 꾸려졌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이게, 박영수 특검이 통화내역 조회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일선 검사들, 검찰과 통화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이외의 일선 검사들과 통화를 해서 사건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전부 검찰청법 위반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요괴 제가 오늘 붙였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원래 두 번째 순서는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에 나타나셨어요. 정청래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서울구치소 전문가 정청래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저희 집 근처에 여기가. 아, 그렇군요. 하필이면. 네. 다음부터는 그냥 전화로 해주세요. 또 나올게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해볼게요. 다음에는 저희가 좀 길게 시간 잡아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신 거는 이제 서울구치소를 여러 번 다녀가셔가지고 구치소 사정을 잘 아셔서 네. 구치소 전문가로 불렀습니다. 네. 다른 정치적 견해 안 궁금하고요. 서울구치소 2번 갔다 오고요. 네. 옥중투쟁위원장까지 역임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흔치 않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됐다가 지금 이제 아무 백수시고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요? 사필 규정 자업자 득. 네, 뭐 거기까지는 당연합니다. 네. 근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저도 사실은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 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기쁨과 동시에 착잡함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수 의지가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이 또 지켜진 거잖아요. 구속됨으로써.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그리고 헌법이 지켜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바로잡았다 이런 뜻이 네. 있지만 제가 아침에도 밤샜거든요. 구속되는 네. 장면 쭉 보면서. 그래서 트위터도 그렇게 했었어요. 참 기구하다. 네. 그리고 자연인으로서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치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감 절차. 저는 구치소는 이제 면회만 많이 가봤지. 네. 서울 구치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보셨군요. 그 안에 통과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네. 네. 항상 신청하거나 네. 구치소장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네. 제발 좀 면회 좀 시켜달라고. 저는 면회를 안 시켜줘가지고. 예.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들어가는 순간 네. 박근혜 피의자에서 이제 재소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서울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이렇게 네. 되고요. 가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간단한 교육을 받고요. 무슨 그다음에 교육을 받습니까? 구치소 뭐 생활 뭐 이런 네. 거 간단하게 뭐 근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테까지 그거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재소자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뭘 교육하죠, 보통?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기본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개인으로서는 아마 망연자실한 과정이 순간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 네. 모든 옷을 탈의해야 됩니다. 탈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물론 뭐 여성은 여성 교도관이, 그렇습니다. 남성은 남성 교도관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지병이 있는지 뭘 숨겨 들어온 건 없는지 예.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서울구치소는 구치소는 예외가 없답니다. 아, 구치소 자체는. 네. 예외도 없고 열애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안 하면 그 네. 교도관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럼 사실 뭐 이렇게 뭐 숨겨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어느 누구든 대통령이 금속으로 만든 것들은 다 안 된다면서요? 다 안 됩니다. 안경도 뿔테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도 플라스틱은 되고. 본인이 제일 이제 괴로운 과정이 아마 머리핀 뽑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차. 검신이라고 하죠, 검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지난번 특검은 검찰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구치소에 아예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영장 심사하는 과정 중에. 네. 검찰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는 어디가 있습니까? 보통 비둘기장이라고 하는 검찰 유치장이 있거든요. 비둘기장? 한 평 정도 되는. 한 평. 굉장히 숨막히는 좁은 공간이에요. 저도 네. 거기 가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받았던 네. 1001호, 옆에 있는 1002호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좀 특별한 배려였죠. 아, 배려였군요. 네. 비둘기 방이 아니었고. 네, 비둘기장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비둘기장이라고 하는 곳에 일부러 오래 넣어두죠.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면회를 그러죠. 안 시키려면 조사도 안 하면서 일부러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이렇게 있게 하고 그다음 들여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러뽕이라고. 불렀다가 조사를 안 하는. 저도 그 불러뽕을 한번 당했습니다. 블루뽕을 다 한다면 멘붕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부른 다음에 네. 아주 좁은 방에다가 네. 사실은 잠시 들어갔다 나온 방인데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게. 그 잠시 몇십 분 있기도 어려워요.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기 없었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신체검사 검시를 받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참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수의를 갈아입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충격적입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자, 검신부터 시작해서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간 물건은 다 영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면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줘야 되니까. 다 보내고 거기서 주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재소자죠. 예. 재소자도 서울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의를 입고 예. 그러면 이 왼쪽 가슴에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꼭 번호로만 부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시나 이렇게 안 부르는 23번 이렇게 부르지 23번 김어준 이렇게 안 부릅니다. 네, 제가 혹은- 23번이었거든요. 네. 23번님 혹은 뭐 대통령님 혹은 뭐 이렇게 합니다. 23번 접견. 그러면 면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23번 출정. 그러면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교도관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네. 교도관을 따라갑니다. 등을 보고서 걸어가는 그 심정.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서울구치소는 1, 2, 3방이 독방이거든요. 1.04평. 네 발짝밖에 못 걷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사례를 보면 사실 특별방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좀 큰 방을. 그러니까 5, 6명 있는 홍거방을 따로 마련해서 네. 준다. 이렇게 되면은 5, 6명 자는 방을 비우고 한 사람만 있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그 옆방은 또 홍보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특별 혜택을 보이는 게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구치소에 병원이 있거든요. 네. 병원에 딸린 병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개조를 그래서 하는 거기서 거예요. 이제
뭐 3평 정도 안팎되는 그런 네. 병사에 보통 가 있고 일반 재소자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곳에. 네. 그렇게 될 그래서 것이다. 서울구치소 이제 정문 올라가면 왼쪽이 이제 남사, 왼쪽이 이제 여사거든요. 예. 근데 여사는 좀 규모가 작아요. 예. 그래서 그 본 사동 상중하로 돼 있거든요. 1, 2, 3방이 독방이고 4방부터 홍kop방이거든요. 예. 근데 1, 2, 3방이 독방인데 4방이나 5방에 갑자기 뭐 큰 방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저는 병원에 딸린 병사에 예. 거기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네.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24시간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요? 교도관이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24시간. 24시간 하여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이 탄핵 그 과정 전체를 보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를 상대하는 방식이나 그 내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경위를 표한다. 그게 대표적 사례로 공감 능력 부족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의 중대성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인지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이게 대통령 코스프레가 아주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네. 여전히 정신적으로 나는 대통령이고 그런데 그 자연인으로 언제 돌아옵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예. 검찰청 300m 이동할 때 예. 뒷좌석에 탔는데 가운데 앉았어요. 껴서. 여성 수사관 2명 사이에. 그때 아마 현실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했군요. 평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껴서 타서 가운데. 그래서 경찰관 여성 경찰관이죠. 여성 수사관. 예, 수사관. 서울구치소 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갔거든요. 아마 그 중앙지법에서 검찰청 300m 이동할 때 그때 현실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건데 뭐 어쨌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까요. 양형 기준상. 수감된 이후에 이것이 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밥이 들어옵니다. 일식삼참. 예. 식구통으로. 예. 그러면 그걸 받는 순간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눈물을 많이 쏟을 겁니다. 다들 그럼 의원님도 다들 그래. 의원님도 저도 딱 그 순간 예. 이 어떻게 의원님은 밥을 먹어요? 그거? 아무거나 잘 드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괴롭습니다. 그게 적응이 되는데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릴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낙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현직 대통령에서 재소자로 불과 한 달 전이니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초반에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붕괴되고 예. 그리고 이제 혼자 대화할 상대도 없고 예. 고립무원에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와서 그 진솔하게 법정에 쓸 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최소한. 예,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안 하십시옵니다. 구치소 경험 이야기 제가 평소에 들어봐도 굉장히 재밌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오늘 세월호는 목포 신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방금 전에 출발했는데요. 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세월호를 직접 둘러본 유해발굴 민간 전문가 송장건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활동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조사 업무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참사 당일 이제 해경의 구조 적정성에 대해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학살 유해 발굴 여기 참여하셨었죠? 예. 예, 그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세월호를 직접 보셨습니까? 예, 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네. 그 반잠 수정에 함께 올라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민간인은 처음 보신 건데 어제 직접 눈으로 본 세월호가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다, 참담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참사 당시에 이제 123정이 체정했던 네. 영상 등을 봤는데 제가 봐왔던 영상과 어제 봤던 이제 세월호 전체를 봤을 때 훼손이 좀 많이 된 걸로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보고 이제 눈물을 터뜨린 분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뭐, 변형이 많이 됐던가요? 예, 3년간 이제 바닷속에 있었고, 침몰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침몰 당시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바닷속에서 조류의 영향,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실 들어간 입구라든지 외형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훼손이 됐다. 유해 발굴을 이제 육지에서는 많이 해보셨는데 이게 이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유해 발굴이라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죠, 당연히.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유해 발굴 중에 이제 권위자로 알려지신 박순주 교수님도 이런 사례는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문 게 아니고 처음이군요. 예. 그럼 앞으로 이 미수입자 수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어제 회의 이런 결론이 났나요? 예, 어제 위원님들께서 직접 선체를 보시고 결정 내린 게, 일단 선체 내부를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 먼저 이제 육상에 거치된 후에, 선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정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에 이제 해수부가 며칠 만에 어떻게 하고 며칠 만에 절단하고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원론으로 들어간 거군요. 원점으로. 예. 예, 배가 지금 선체 내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수색 요원이라든지 유해 발굴 전문가들이 이제 선체 내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예. 그렇다고 이제 지금 해수부에서 제안했던 그런 계획대로 한다 해서 원활하게 유해 수습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게 저도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뻘이 너무 많다고 어느 정도의 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까? 지금 어제 반잠 수정에 올라갔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선체 밖으로 일단은 선체 밑면이죠. 빔 위에 올라가 있는 빔 위에 선체가 올라가 있는데 그 밑부분 거기에 한 600톤 정도 지금 회수와 함께 나와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나온 것만 600톤이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양을 담당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체 내부에 약 1000톤의 뻘이 있지 않겠냐. 내부에만 또 1000톤이? 예. 그래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뼈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 않을 거라고들 다들 추정하기 때문에 뻘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인데, 저희가 이제 9분의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네. 왜냐 그러면 이제 3년간 세월호가 바다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해저 상황이라는 게 육상에서의 이제 상황이랑 달라서 조류라든지 그리고 해저 생물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도 이제 이 선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위치, 거기에 꼭 미수습자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 확정짓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뻘과 함께 유해가 이제 소실되거나 아니면 선체 내부에 뻘과 함께 이제 유해가 섞여 있을 경우도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뻘을 다 확인해야지 온전한 이제 미수습자분들의 온전한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이제 그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9명 중에는. 예. 뼈 조각이 굉장히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수습자 9분 중에 가장 어린 그 미수습자 분이 그 참사 당시에 6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권혁규군, 예. 예. 혁규군은 뭐 성인들도 있겠지만 네. 성인 기준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유실 방지 장치를 한다 하면 이제 아직 미성장 상태였던 혁규균의 유해가 이제 소실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지 못했던 지점인데 이제 뻘 속에 뼈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뻘을 하나하나 가장 뼈가 작은 걸 기준해서 걸러낼 것인지 이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가 꼼꼼한 계획이 있던가요? 세부적인 계획이? 뭐 유실 방지망을 친 걸 봐서도 네.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참. 그러니까 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뭐 아마도 뭐 지금은 미수습자 수습 관련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네. 뭐 이제 선체가 올라오면 뭐 제1순위는 미수습자 수습이겠지만 네. 차후에 이제 뭐 선체 조사라든지 이제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뭐 해수부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좀 제가 보이네요. 실제 가서 보시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착착 그 계획대로 했으면 될 텐데 이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배를 절단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데 예. 그 계획부터 먼저 나왔어. 이게 배부터 잘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체 안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일단 예. 잘라놓고 보자. 예. 그리고 뭐 잘라놓고 뭐 일단 미수습자 수습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섣불리 그런 이야기는 못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해수부가 그동안은 너무너무 지체를 했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서두른다는 이제 인상을 주는데 배부터 자르자고 하니까요. 어떻게 수습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보여주지 않고 배부터 자르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건데 특조위 활동하면서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해수부의 태도. 예, 그렇죠. 예. 특조위 때 겪었던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해수부의 뭐랄까요? 이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태도랄까요? 뭐 일단은 뭐 지금 하는 해수부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뭐 옳다 그러다는 네. 평가는 뭐 지금 아직 내리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네. 뭐 특조위 당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특조위 때보다는 좋아졌다. 뭐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조위 때는 네. 뭐 어떻게든 방해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셨죠. 아무런 협조도. 뭐 협조라기보다는 예. 그냥 방해를 받았죠. 협조를 안 했다, 방관했다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이제 특조위 활동하실 때는 그렇게 느끼신 거고 실제 그랬습니다. 예. 예. 자, 이제 9분 남았는데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갔더니 신체는 굉장히 훼손됐고 그리고 뻘이 너무 많고 근데 뻘에서 9명을 어떻게 수습할지 구체적인 단계 플랜은 해수부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인데 유가족들 정확하게는 미수습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네.
저희 전직 조사관들이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 뵈고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기사에 떴겠지만 위원분들하고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네. 이런저런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미수습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족분들이 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직 조사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과거 사실 세월호 초기부터 이런 정부 쪽에서는 이런 식의 갈등 구도를 계속 부각시키고 했었었는데 지금 유가족들은 선체 조사를 빨리 하자. 왜 사고가 났는지 이런 입장이고 미수습 가족들은 아니다. 미수습이 먼저다. 이런 식의 대결 구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족분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습 계획과 함께 선체 조사 계획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면 네네. 전혀 이런 보도가 나오진 않았을 건데 이런 구도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지금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이제 미수습자 수습이 먼저 돼야 선체 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해발굴 민간 전문가 송장건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은 유가족, 미수습자 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 때문에 그 인대 미역 양식을 하시는 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미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동고차도의 어민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오경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름이 언제부터 유출이 된 건가요?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예, 19일 날 한번 실패를 하고 난 후 22일 날인가 건지는 세월호를 올리는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기름이 유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름이 흘러나오면 미역 양식 아시죠? 예. 미역에 당연히 큰 피해가 있겠네요. 그러면 미역은 전혀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름이 유출되면은 예. 세월호 거기하고 한 1km도 떨어지지 않는 데가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죠? 한 23억? 23억이요? 아유, 예. 어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미역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이 수확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수확기죠, 지금. 아, 막 수확하려던 시기에, 예. 딱 거둘 시기에 기름이 유출돼서 그동안 키운 거가 다 폐기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아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결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건 이제 정부가 제대로 인양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죠. 그러겠지요. 정부가 네.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방지 작업이나 무엇을 철저하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기름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미역 양식에 양식장에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기름 유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안 했던 거군요. 그죠? 예, 그렇죠. 네. 당연히 정부 책임인데, 자,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상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해수부나 각 기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2004년도에 한번 이 정부한테 속아갖고 당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2004년이요? 아니면 2014년이요? 2년 14년이요.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예. 예. 그때 기름 유출이 많았죠. 네네. 그때 어떻게 당하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하고 해수부 장관, 네. 이주영 씨, 여러, 기관들에서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거차, 서거차는 특별 재난 구역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거기까지는 저도 기억나는데, 예. 예, 모든 피해, 바로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갔거든요. 네. 그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되지,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3년 되니까, 그나마 10분의 1이나 줬을까요? 각 피해 어민들에게 10분의 1 정도? 예. 3년 차, 그러니까 올해네요? 이제 작년, 횟수로는 작년이구나. 네, 10월, 11월, 8월, 빨리 탄 사람들은 6월 달에도 타고, 네. 이제 조금 늦게 한 사람들, 거의 10월까지는 거의 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손해인데 한 1,000만 원 보상, 이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죠. 1,0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나가지고, 예. 한 7사람은 그 보상을 안 받고, 지금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네네. 보험하고는 관련이 없었나요? 어떻게? 보험하고는 해수부에서 했었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유로 드림이라는 그거 보고 손해사정인. 네네네. 예, 그쪽을 통해갖고, 이제 우리는 했거든요. 전혀 모르는,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네. 그런데 그쪽 손해사정인 그쪽에서 정부한테 휘말리는 뭐가 있더라고요. 정부한테 휘말린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긴 오갔는데,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 잘 아는데. 예. 너무 강력하게 국가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 이 손해사정인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강력하게 보험회사한테 여러 가지 짓을 하니까. 예. 보험회사는 정부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액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3년 차. 예. 그것도 사고 나서 3년 차 되는 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런 3년 전에 그렇게 큰 사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나 해수부 장관이 와서 약속한 보상도 3년이나 걸렸고 1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하면서 기름 유출돼서 또다시 20억 이상 손해를 봤는데, 이걸 정부를 믿고 그냥 기다려가지고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민들이 이제 배를 몰고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보도도 안 되고 언론에 안 알려지니까. 예. 그래서 어젠가요? 나가신 게? 예, 어제 아침입니다. 네. 몇 분이나 나가신 겁니까? 한 50명, 60명 나간 것 같습니다. 50명. 네. 네. 대부분 동호차도 주민들은 마찬가지 생각이시니까요.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죠. 다들 나가신 거군요. 그랬더니 정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의를 하자 이런 반응이 있던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여기를 들어왔거든요. 한 9시, 한 10시 정도에. 네. 예, 들어왔는데, 1시에 이 해남 진도 국회의원 윤영일 의원님께서. 네, 국민당 윤영일 의원, 예. 예. 진도에서 이제
뭐 간담회를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네. 거기를 이제 어촌계장님 두 분하고 이 동네 피해보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세 사람이 갔습니다. 진도를. 네. 갔는데, 며칠 전에 계속 했던 얘기, 예. 그 얘기만 반복되고, 너무나 힘드니까, 무시에 이제 그 얘기가 우리의 그 요구사항이 안 들어지면은, 다시 시위를 하자고 했었어요, 또. 그런데 국회의원도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고 갔죠. 갔는데, 국회의원이 안 온 거예요, 거기를. 아, 국회의원이 안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뭐, 각서식으로 그는, 사인을 하고, 뭘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내일까지, 이제 답을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요? 예. 근데 그 답이 과연 내일 내려올지, 답답할 마음 뿐입니다, 지금.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뭐 3년 전 그렇게 전 국민이 지켜볼 때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국무총리, 뭐 해수부 장관, 경찰청장 다 와서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지켜졌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배는 떠나는데 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동고차도를 보상해주겠냐, 지켜주겠냐 이런 분위기네요. 주민들은. 그렇죠. 그렇지 예. 않았을 경우에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또 해상시위는 계속 했죠. 배를 못 갖고 가게끔. 그렇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에 질문도 하고 해볼 텐데 네. 사고 당시를 연결된 김에 제가 여쭤보자면 네. 당시 혹시 구조 작업에 참여하셨나요? 세월호 처음 사고 당시에요. 네네. 예, 그렇죠. 아, 다 직접 보셨군요. 네. 그때 하시기 쉬운 얘기일지 어려운 얘기일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때 구조 작업이 잘 됐나요? 제대로? 구조 작업이요? 예, 아이들을 왜 이제 그 TV 화면으로만 본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조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오래 떠 있었는데 안 됐죠. 제대로 안 됐죠. 예. 뱃사람으로 이렇게 배 바다에 사시는 분으로서 그 이해 가는 상황이었나요 당시? 네? 그때 어민으로서 그 구조 작업이 네. 제대로 안 되는 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나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이해가 안 가죠, 전혀. 지금도 그러시죠? 그러죠. 본인이 혹시 직접 수습했던 학생들이나 탔던 성인이나 있었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는 구명조끼 있고 학생들 몇몇이가 이렇게 배가 너무 많이 기울으니까 네. 북에서 막 물로 티 내려오는 학생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네. 있었고 그 무슨 조그만 배가 가가지고 이제 부에서 이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색 작업을 이제 거의 날마다 이제 다녔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많이 있다 해가지고 오일 펜스를 이제 치는 과정에서 네. 무릎 저루는 너무나 세고 앙카가 너무나 적으니까 오일 펜스가 이렇게 한반도로 다 이렇게 뭉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다시 큰 앙카를 갖고 와가지고 놓고 이렇게 이제 헝클어 잡고 있는 오일 펜스를 다시 이제 끌어다가 메고 또 헝클어 잡고 있는 앙카를 이제 건드는 도중에 선생님, 제가 예. 지금 시간이 예. 그 과정을 전체를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예. 그건 제가 한번 따로 모실게요. 그리고 이 해수부가 보상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도 따로 모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배가 직접
넘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안에 있고 이런 상황을 직접 눈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러죠? 네. 그때 심정이랄까요? 예. 그때 심정을 말할 수가 없죠.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어느 부모가, 바로 한, 40m, 30m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마음 뿐이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질게요. 지금까지 동고채도 어민이신 이오경 씨였습니다. 네. 이게 방송에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방송, 이게 어렵습니다. 네.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분하고 인터뷰하는 거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이오경 씨, 수고하셨고요. 자, 불친절한 AS. 저희가 이제 4부는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로 TBS 방송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 후기가 몇 개 있네요. 네. 파란 셔츠는 문신인가요? 제가 파란 셔츠를 잘 입어서.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서울구치소 출신입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청취자 중에 이렇게 구치소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네, 2004년 수감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구치소 역사상 범털이 동시에 가장 많이 들어온 날인 것 같군요. 네. 등등등 경험을 기반으로 한 문자 많이 왔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개인적으로 뉴스공장 고정 패널 중에 가장 선호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금요일이라서요. 지금 황교익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신데 제가 좀 먹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파괴자, 파괴왕.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터뷰 좀 아쉬웠어요. 어떤? 방금 전에 그 어민. 사연 그렇죠. 자체는 정말로 답답한 사연이거든요. 그렇죠. 그, 유가족, 그 미수습자 가족들. 네. 당연히 수습 다 돼야 되고 다 이해 가는데 또 한편으로 그 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렇죠. 생계 굉장히 당연히 힘드시는 텐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평생. 그렇죠. 살아오셨고. 네. 그거를 안 해준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송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뭐 생계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그렇죠. 네. 계신 거죠. 현장에서 그동안은 피해를 그냥 감수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배가 떠나는 마당인데 저까지 떠나고 나면 더 우리를 안 볼 거 아니냐. 그렇죠. 살펴야죠. 이런 얘기인데 또 제가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게다가 하는 스타일이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꼭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남도. 예, 뭐 주말 되면 또 뭐 남쪽으로 네. 그 음식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남도 하면 이제 지금 전라남도로 이제. 그렇죠. 대부분 다 인식돼 전라남도 음식이 남도 음식이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남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걸 네. 조금 한번 맥락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라남도 음식 뭐 이렇게 보시면은 네. 해방되자마자, 네. 38선이 그어졌을 때, 그때는 38선 그 아래 전체를 갖다가 남도라고 했어요. 그랬겠네요. 예. 북도, 남도. 네. 예.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 6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강원도 빼놓고 충청, 경상, 전라 이 세 곳을 다 남도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네. 그러다가,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좀 들어와서는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는 약간 빠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남쪽에 있는. 전북과 전남. 이 정도 권력을 두고 또 남도. 남쪽에 있는 동네라는 개념이니까 남도라는 게 결국은.
그리고 이제 점점 진짜 남쪽으로 내려가네요. 그렇죠. 2000년대 들어오면 예. 전라남도만 전라북도도 빠지고 아예.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 좁혀져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예. 경상도하고 전라도 네. 그 음식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지만 전라도에 비할 바가 못하거든요. 경상도의 음식의 다양성 네. 또는 뭐 제가 경상도 출신이지만은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만 조금 그렇죠. 네. 조금이 아니고 많이 그렇습니다. 음식의 격차가 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음식은 전라도 그러다가 그 중에서 남도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이게 않고요? 그 남도 음식이라는 게 남도에다가 음식이 붙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 정도에 남도와 음식이 결합을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남도라는 것에 붙는 게 남도 소리, 남도 춤, 남도 문학. 문화가 남도하고 연결됐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거 남도라는 그 말에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 의미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산업화에서 밀려난 우리의 예전부터 있던 농촌의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남도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떠올리는 게 농촌 사회, 전통 사회 이런 걸 머릿속에 이거는 가지고 있죠. 박정희 정권하고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지역이 남도라는 이미지로 딱 갇히는 것이 전라남도 지역은 박정희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행을 시키지 않죠. 실제 배제했죠. 근데 이걸 한 면에서는 배제라고 보지만은 또 국가에서는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 전략으로 그 전라남도 지역을 가보면 그 논이 굉장히 잘 조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밭을 확보를 해둬야 되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관점에서 지역 역할을 그렇게 한정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농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가뒀죠. 그거 플러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졌죠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가 집권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인물이구나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의도적으로 호남을 배제하고 그런 것도 있죠. 차별하면서 이게 결합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 지역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뭐 그거는 괜찮은 생각인데 농업을 융성하게 하면서 그 지역이 뭐 먹고 살만한 농업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그 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곡창지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지. 그게 이제 뭐랄까요 고도화된 농업으로 고소득 농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전혀. 그래서 그 남도라는 것은 약간 저항적인 냄새도 그래서 같이 풍기고 있죠. 한국의 산업화 과정 그 자체가 독재 권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뭐 민중운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남도의 기행을 참 많이 가죠. 남쪽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민중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전봉준 장군도 만나보고 난 예전에 농민군이었던 그 후손들도 만나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일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사실 유홍준 교수죠. 유홍준 교수. 1993년의 책인데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래서 대단히 틀 쳤죠. 그렇죠. 남도 문화 답사 1번지 해가지고 첫 책이 그 남도라는 이름을 걸고 있죠. 그런데 남도 문화만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래된 식당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더 강화됐구나. 그러면서 남도를 가게 되면 꼭 남도 음식을 하나는 먹고 와야 그래야 남도 답사 제대로 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남쪽에 가게 되면 우리는 꼭 이 남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저는 18살인가 9살에 처음으로 목포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목포로 가서 그 먹었던 음식은 뭐냐면은 육회 비빔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구나. 그동안 난 너무 맛 없는 걸 먹고 살아왔구나. 뭐 거기 가서 처음으로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육회 비빔밥이. 제가 그때 제가 진해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부터 서울 졸업했는데 다 속았다. 그런 건 있어요. 그 남도 음식의 특징이 있기는 해요. 그게 오랜 지역에 그쪽 남도가 지금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이래서 좀 힘든 지역으로 보이지만은 예전에 농업 사회였을 때는 그 남도 지역이 농업이 번창한 지역이니까 잘 살았던 동네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뭐 논밭도 넓은 편이고 그 바로 옆에 바다도 굉장히 많이 그 해산물들을 좋은 걸 많이 내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먹어오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좀 음식을 제대로 하죠. 육회 너무 맛있고 김치 너무 맛있고 뭐 아무 식당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배 타고 제주도 가려고 아무 식당이 맛있어요. 아무 식당에 들어갔는데 놀래가지고 나를 누가 속인 걸까? 그런데 그 남도 음식이 조금 그 한정식이라 그러죠. 이렇게 많이 차리는 음식으로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상업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저도 이제 혼자서 이제 여행들 많이 가거든요. 취재. 그러면 그런 그 남도 음식점 중에서 오래된 식당들 이런 데 잘 못 가요. 왜요?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거든요. 아, 너무 가득 차려. 저런데 그 인사동에 가서 그 전통 차림이라고 먹을 때 항상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대부분. 잔뜩 깔리는데 먹을 게 없어. 네. 많이는 깔리는데 그 중에 제대로 맛있는 게 없는 경우. 그렇죠. 많죠. 그렇게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도라는 게 예전에 농촌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전 우리 농촌의 인심이라는 게 손님 오면 풍성하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음식물을 되도록이면 많이 어떨 때는 보면 80 몇 첩 상도 이렇게 내고 80 몇 첩 상. 도저히 다 먹지 못하는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명 이상 가야만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4인 이하도 안 받는 그런 그 가게도 있죠. 그래서 요즘 혼자 여행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요즘 오늘은 파괴왕이 아니신데? 오늘은 파괴왕이 아니시고 그러면 남도 음식을 좀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대로 그래서 그 남도 음식점 이렇게 많이 차리는 이런 방식 말고 1인상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민원으로 하시라고 그렇죠. 저도 좀 그 남도 가가지고 남도에 민원 집어넣으시려고 막 부탁을 해요. 저 가게 앞에서 혼자 민망하잖아요. 그 가게에서도 혼자 왔는데 뭐 2인상, 4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다. 그래도 황교익 선생님은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특별한 대우 안 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알아봐요. 오히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니까 바쁘셔서 텔레비전 볼 여가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제가 부탁을 하죠. 이렇게 돈 다 드릴 테니까 명함 같은 거 던지시고 그러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 음식 방송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성격이 안 좋으세요? 같이 아니 뭐 집 앞에서 혼자 드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남도까지 내려가서 혼자 밥을 먹고 오십니까? 그 취재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농업 생산 현장들 이렇게 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같이 내려가야 되고 뭐 1박 2일 해야 되고. 거창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새벽에 그 배 타고 이러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세히 듣고 싶지 않고 하여튼 혼자 밥을 드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먹는 이제 남도의 주민 여러분 저도 저를 비롯하여 밥상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혼자 혹은 둘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 딱 남도 가면 꼭 이거 하나 먹어라. 지금 30초 남았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오래된 식당들이 반드시 있어요. 동네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방법. 그 지역의 지자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문화관광 뭐 이런 쪽 말고 네. 위생계를 찾으십시오. 식당 담당은 위생계거든요. 지자체에서 연결해가지고 위생계 연결해가지고. 위생계 해서 거기에 오래된 식당. 위생계 직원들은 어디서 회식하세요? 아주 꿀팁이었습니다. 자,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어준입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는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